철학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왜 철학 얘기를 자꾸 하지? 그거는 경영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경영 철학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조국 같은 거야. 철학이 없거든. 근데 배운 거는 잔뜩 있어. 이론은 뭐 많이 알아. 근데 실제로 의사결정할 때 보면 어느 게 내한테 더 유리할까?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철학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맨 밑땅에 매크로 레벨에서 튼튼히 받쳐주는 굳건한 자기의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돼. 그것이 세계관이기도 하고 인간관이기도 하고 기본 전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이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국은 그런 기반이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론이. 그러니까 자기 이론을 이리 데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유리한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자기 특검 추천권을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와. 왜 그랬는지 한번 기자들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 그랬느냐. 그러면 그걸 이준석에게 주려고 그랬느냐. 그 추천권을. 야당에서 두 명을 추천한다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하고 제2야당인 조국당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는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그럼 이준석한테 하라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사상과 철학, 세계관, 인간관 기본 전제가 뭔지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또 1년 내내 강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상이라는 것은 Gedanken, 영어로는 thought,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댓글 쓴 사람들 보면 대부분 생각 없이 댓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상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내 강의를 듣고 사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시 말해 생각의 틀이 없으니까 어떤 게 되냐면 그런 댓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댓글 쓴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마틴 하이데거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당신을 철학자라고 부르니까 자기는 철학자가 될 수 없다. 그럼 뭐냐? 그럼 당신은 나는 사상가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사상가. 사상가 뭐야? thinker지. thinker. 독일 말로 하면 denker. 생각하는 사람. denken. 영어로는 thinker.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상가를. 그럼 그런 사상들이 모여서 일목요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봐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런 어떤 일목요연한 이론들로 쫙 정립되었을 때 그것을 철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철학이 없이는 그저 돈벌이,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가,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더 출세시켜주나, 그것으로 계속 떠들고 있어요. 영남 지역의 부울경의 조국에 대한 신뢰도, 조국의 지지율은 1%.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 1%. 조국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너희들 쫄았지. 그마 치어라 마. 이 말을 함으로써 표가 사실상 날아갔어요. 민주당을 갈라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국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지난 21대 부울경에서 했던 의석수보다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이 부울경에 가서 뭐라고 떠드는으로써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내가 얘기했잖아. 부산에 있는 친구하고 내가 가서
조국은 부산에서 먹히지 않는다. 내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다. 세계관, 사상과 철학 이해하셨죠? 세계관. 이 매크로 레벨에서 이게 없이 바위처럼 굳건한 것에 위에 딛고 서 있어야 돼.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사상이, 자기의 철학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 이 책에 예전에 한번 이 책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세계관, 이게 두꺼운 책이 한 800페이지 됐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700 몇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책의 좋은 점은,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신학자인데, 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철학 교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자이면서 철학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보시면 모든 인간은 세계관적 존재다. 그런데 칸트 이후 최고의 지적 담론이다. 이렇게 썼어요. 뭐 최고의 지적 담론인지 어쩐지는 내가 평가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촘촘하게 쫙 이 세계관에 대해서 써온 것은 맞아요. 카톨릭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동방종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칸트예요.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딱 한 번 써요. 칸트의 모든 저작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말을 그렇게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칸트가 그 말을 썼는데 1790년에 그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그걸 썼는데 그 얘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썼는데 그 칸트의 후학들이 그 세계관이라는 말을 확 퍼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 웰트안샤웅이라는 말인데, 세계관이 웰트. 영어, 독일어로는 웰트안샤웅. 웰트라는 게 영어 월드죠. 안샤웅. 이렇게, 뭡니까?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영어로는 월드뷰라고 그러는데, 그런 세계관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그런데, 그 후에 그 후학들에 의해서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이걸 갖다가 막 써요. 헤겔도 헤겔 사상 안에서의 세계관, 헤겔적 사상, 이렇게 세계관이죠. 키에르케고르의 세계관, 빌헬름 딜타이의 세계관, 니체의 세계관, 그 다음에 에드문드 후설 같은 현상학자 의 세계관, 그 다음에 칼 야스퍼스의 세계관, 마틴 하이데거의 세계관, 비트겐슈타인의 세계관, 뭐 그런 식으로 자크 데리타의 로고스 중심의 세계관, 이런 건 또 어떤 것이라는 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마이클 폴라니의 세계관, 심리학에서의 세계관도 설명합니다. 이 프로이트의 세계관, 그다음에 칼 융의 세계관, 그다음에 사회학에서도 말합니다. 사회학자 칼 마나임의 세계관, 피터 버거, 토마스 루크만 같은 이런 사회학자들의 세계관,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세계관, 문화인류학자들의 세계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 있는지를 또 쭉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학문과 다른 세계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세계관과 기호학, 세계관과 이성, 세계관과 해석학, 세계관과 인식론, 뭐 이런 겁니다. 그래, 세계관이 갖는 철학적 위험, 신학적 위험, 또는 영적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세계관적 관점을 가지고 철학과 신학과 또 문화와 사회학 또는 이 심리학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섭렵해서 쓴 사람의 이 정신세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개념의 역사.
세계관이 없이는 이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3살짜리 내 손자도 여기 집에서 뛰어다니면서 그거 보는 거야. 자기 할머니가 자기 외할머니잖아. 이게 외할아버지고 내가. 그럼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잖아. 그럼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해. 그리고 자기 그 장난감으로 뭘 만든 거를 가져와서 할아버지 이거 먹어볼래요? 그래서 이거 뜨거운 거예요. 이거 뜨거운 거예요. 똑같아. 내가 여기 카메라를 켜잖아. 할아버지 강의 준비. 한국말을 이제 많이 터득했거든, 이놈이.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직접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이제 자기 세계가 열리겠죠. 나이가 커서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 자기 세계가 점점 생겨나겠지. 이 우주가 어떻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자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자들은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계를 해석했고 판단했고 설명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물려주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를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박찬대에게 어떤 세계관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야 돼요. 국힘당 당대표로 나온 4명의 후보의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걔네들은 오로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 애들이라는 거야. 단 한 번도 그 희생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3번째, 인간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뭘로 볼 것인가? Mention build. 인간은 뭘로 볼까요? 인간에 관한 이미지, 인간에 관한 그림, 인간에 관한 우리의 사고의 틀이 뭐냐 이거야. 사람은 뭐냐? 난 아까 실존주의 철학에 따라서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실존하는 존재는 무한한 자유,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삶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에 따라서 자기가 한 자유로운 행동에 대하여 뭘 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시민과 김어준을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내 자유니까. 그러니까 내 댓글 단 한 두세 명 정도 댓글을 내가 읽으면서 이분들은 인간이 실존적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이제 나한테 쓴 거니까 네가 뭔데 유시민을 평가한다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유시민을 평가해? 네가 뭘 안다고 김어준을 평가하냐고? 갈라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실존적으로 평등하다는 거야. 그 실존이란 뭐냐? 내가 이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야. 실존한다. 왜? 실제로 존재하잖아. 나머지는 다 그냥 존재하는 존재물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실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집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본 게 있으면 본인과 그 측근들이 나에게 올바른 정보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업데이트 한다니까? 이것은 학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예요. 모든 학문은 항상 뒤가 열려 있어요.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건민내 이 클럽, 건민내라는 네트워크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런 학문적 소양을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즐거움을 같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꽉 맥혀서 네가 뭔데 유시민을 평가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 무슨 딱 얼어붙은 꼼짝달싹도 못하는 자기가 실존하는 존재인지도차 모르는 그런 거죠. 인간이란 실존적 존재라는 사실,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는 고리가 뭐냐? 질서라는 거야. 이 우주의 질서가 있듯이 우리 인간사에도 자연적 질서와 다른 인간의 질서가 있는 거지. 그것이 도덕법칙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거예요. 도덕법칙. 그 막스임의 독일어로는 우리말로는 그걸 준칙이라고 부르겠는데 마음 속에 있는 준칙. 그건 누구도 몰라. 본인만 아는 거지. 그런 준칙에 따라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도덕법칙이 그러니까 칸트의 묘지에 써 있는 그 말,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별들 있잖아요. 그 반짝이는 그 별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 이 두 가지가 나를 영감에 휩싸이게 한다고 그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거.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 저 자연의 법칙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 우리 사회에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나의 책임. 이거를 말하는 거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 전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룬트 안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 있는 이 땅의 기본 전제,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아주 튼튼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런 튼튼한 기반 아예 서 있어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내가 조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조국은 자기가 이 말을 해놓고 나중에 의사결정하는데 다르게 해. 자기가 쇠빙선이 되겠다고 말했으면 쇠빙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예인선이 되겠다고 하면 예인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야 지금. 얼마나 쇠빙선 예인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쇠빙선 예인선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 근데 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근데 자기 스스로 포기해. 누가 해달라고 그랬어? 지가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 개혁하겠다고 해놓고 정관 예우는 다 그대로 인정하고. 어떤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지금 독일 이모님이 쓰신 대로 유시민도 틀릴 수 있죠. 그것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고요. 저도 유시민이 좋아하지만 나도 유시민 좋아한다니까? 유시민 책 쓴 거 봐. 내가 읽어보고 이 친구 진짜 똑똑하네. 내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인가 그거 보고 내가 참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자기가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글을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내는 거는 보통 재능이 아니거든. 내가 그래서 유시민을 좋아한다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귀신도 아니고 내가 잘못을 안 하면서 어떻게 살겠어. 내가 얘기한 것도 헛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잘못하죠.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사상과 철학, 세계관, 인간관, 기본 전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이 문명의 길, 문명사를 쭉 훑어보다 보면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 예수 시대에서부터
초대 그 고대 사회, 초대 교회,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시대 약 400년, 뭐 많이 잡아도 한 500년, 그 시간이 AD 400년, AD 500년 요 시기까지가 서양 역사에서 문명사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예수의 복음이 구약 성서에 쓰여져 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예수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서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귀신들의 얘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서부터 그다음에 그 출애굽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가지의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었던 인류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열린 거 아니야? 다 뭘 믿었어? 자연신, 귀신들을 믿고 있던 이것에서 창조주가 있다고 말한 이 위대한 선언이 예수 시대에 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래서 문명이 도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중세를 빠져나와서 약 100년간의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죠. 이렇게. 이때 인간의 그 인류의 문명이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 왕창 도약하죠. 그 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혁명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죠. 혁명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린 한국 땅에 아주 작은 혁명을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죠. 그 촛불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혁명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대전환이라는 것이 혁명이죠, 바로. 그래서 윤리의식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사실 이게 뭐 그 예전에도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은 자연과학자들이 공학자들이 하면 됩니다. 근데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이 우리는 매우 늦어졌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이라는 거는 인간 관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